국제정세가 살벌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오늘 딱 요약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 못합니다. 왜요? 조선업이 있죠. 왜 조선업이 중요합니까? 중국이 배를 230척을 만드는데 미국은 한 척 만들기 때문에 해양 패권에서 전쟁이 승부가 나는데 한국의 조선업은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전 필요합니다. 전력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합니다. 배터리, 우리나라 지금 중국한테 밀렸지만 그래도 2등입니다. 방산, 우리나라 방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전쟁하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기지로 쓸 수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전쟁하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의 공군이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말을 안 들으면 트럼프가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진핑 입장에서 볼까요? 미국이 이만큼 이점을 누린다면 반드시 시진핑과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정학과 지경학적 이유로 중국한테 있어서 한반도를 절대 뺏길 수 없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로 동중국해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서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구조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와 중국의 동중국해와 오츠크해 이쪽으로 중국의 상선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낀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가면은 시진핑한테 찢기는 거고요. 시진핑한테 가면 트럼프한테 찢깁니다. 지금 기세 등등해 보여도 트럼프를 만나서 무슨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온갖 쇼지를 할 거고 넙죽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이재명이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를 빠져나갈 수 있어도 이 거대한 미중 전쟁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잘 정리를 했는데 미국의 유수의 싱크탱크에 있는 박사들로부터 트럼프와 이재명이 8월 25일에 가질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측을 내놨고요. 이재명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권고를 했습니다. 중요 세 가지 주장을 살펴보자면은 일관된 게 뭐냐, 대만 얘기를 합니다.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가 살짝 경고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트럼프가 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이다. 대만 중국 관련 비상사태 대응까지 포함하는 동맹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뭐냐면은 방위비 인상을 얘기할 것이다. 1년에 100조를 쓰게 만들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반중을 할 거냐, 이거를 트럼프가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새 정부를 심각하게 시험에 들게 만들 것이다. 아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중국이 대만 침공하게 될 경우에는 외계인이 침공하면 대답하겠다라고 대답했던 것들, 셰셰라고 대답했던 것들 미국의 다 알아요.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을 만났을 때 트럼프가 뭘 얘기할 거냐? 너 중국 압박할 거야? 대만 전쟁 나면 함께 할 거야? 거기서 셰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브룬스 클리너 맨스필드 재단의 시니어 펠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끼어드느냐라는 입장이다. 이재명은 방위비 증액 요구 역시 한국이 대부분의 나토국보다 더 많은 비율을 지출하고 있다는 걸 강조할 것이다. 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분이 바라보는 거는 이재명이는 워낙 친중 성향이 강하고 종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랑 만났을 때 대만 해협 문제를 왜 내가 끼어드냐? 왜 이렇게 극단주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항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시드니 사일러 CSIS의 선임 고문도 이재명이는 대만 해협에 대해서 무관심 기조를 조정해 동북아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파트너십에 관한 논의를 전환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만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만나서 혼나기 싫으면은 이재명이가 만약에 트럼프한테 배팅을 하는 척을 하면서 다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시진핑과 싱하이민과 따이빙한테 혼날 겁니다. 반대로 저는 대만 해협은 좀 하면서 말을 흐리잖아요. 트럼프가 거기서 무슨 비디오를 틀 줄 몰라요. 트럼프가 러시아 문제를 정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재명과 대만, 김정은 이 한반도와 양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겁니다.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동 문제 해결한다. 브릭스에서 인도와 브라질이 러시아와 중국을 떠받들죠. 그죠? 브릭스 체제가 견고한 걸 깨야 중국이 그 다음에 넘어진다라는 바라보는 거. 러시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측면에서. 그러면은 러시아가 브릭스의 주축인데 러시아를 푸틴이 싫어하는, 푸틴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휴전협정을 맺게 된다면은 푸틴의 권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랑 푸틴이 현지 시각 15일에 만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이틀 뒤에 알래스카에서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도 휴전협정에 동의 안 하면은 전쟁 끝내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관세 100%를 얘기했죠. 그죠? 러시아 석유를 사면은 관세 100% 받을 줄 알아. 어떤 국가든 간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 제재가 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금리가 20%에 육박을 하고요. 그 말인즉슨 기업은 이제는 못 버티고 줄파산할 것이고 20대 30대 사망률이 너무 높고요. 전쟁이 나가가지고 제조업 지수 내려가고 있고요. 금리는 높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생필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스탑이
봉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령지로 따지려면 러시아가 유리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내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러시아가 주저앉는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저는 바라봅니다. 그 다음 수순은 뭐예요?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20%가 러시아로부터 오고 천연가스까지 하면 더 퍼센트가 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를 유럽적으로 돌리기를 원하고 트럼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수급을 끊기를 원하죠. 미국의 국방력 같은 것들을 중국한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해양력과 여러 가지 에너지와 금융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숨통을 이제는 딱 쪼아야 된다. 마지막 이제 스테이지로 가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근데 한반도에 있는 리짜밍이라는 인간이라는 자가 자꾸 깽판 치고 회방하고 방향을 딴 데로 선회하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성격상 어떻게 할까? 마음에 안 들면 다 쳐버리는데 전화 통화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스위스 대통령한테 관세 30% 9% 때리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럼 리짜밍 어떻게 될까? 이 결론이 뻔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트럼프가 이제는 이재명한테 뭘 더 요구할 거냐면은 김정은이가 계속 푸틴이랑 사이좋게 지내죠. 요번에도 푸틴이 김정은이랑 통하고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미리 김정은한테 흘려줄 정도로 좀 친하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한테 뭘 요구할까? 반중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반러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 한반도에 엄청난 압력이 올 겁니다. 미국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 중국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이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한반도에서 빡 부딪힐 거예요. 이재명은 찢겨나갑니다. 근데 우리도 여기서 추후에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리빌딩 할지를 알려면은 이 국제정세를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해양 전략에 대해서 이 판세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서해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인공구조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은 100% 군사기지로 전환됩니다. 이거는 남중국해에서 이미 이렇게 했고요. 최근에 중국의 항공모함까지 우리 서해에 가서 훈련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죠?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에 따르면은 서해는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서해를 벗어나서 잠깐 글로벌적으로 이제 시야를 넓히자면은 물론 군함의 퀄리티, 그 다음에 미국 해군이 커버하고 있는 전체적인 영역들, 동맹국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크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셉니다. 공군력까지 하면 압도적으로 세고요. 우주군까지 합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센 건 맞습니다만은 중국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글로벌 컨테이너의 90% 이상의 위치와 행선지와 스케줄과 화물 내역과 전 세계 90여 개의 항만 운영 상태와 물류 창고 200곳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9개의 항구를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살벌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 코스코라고 하는 중국이 직접 운영하는 해운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제가 표시한 여기 있잖아요. 페루의 찬카이 항구. 이거는 아예 그냥 중국의 코스코가 돈을 때려 부어서 페루에 만들어주는 항구고요. 스리랑카에 있는 함바토타 항구,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최대 항구 이런 것들 코스코가 돈을 부어가지고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항구의 129개가 중국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찬카이 항구랑 브라질에 지금 몇십 조를 부어가지고 철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룰라가 지금 이어주고 있죠. 페루의 찬카이 항구는 남미의 상하이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페루는 지금 친중화가 되고 있어요. 브라질의 룰라도 지금 친중이죠. 그럼 이어지는 데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산업 항만의 3분의 1이 중국 겁니다. 이거는 뭐 중국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해까지 연결하면 이 뭐예요? 중국이 지금 바다를 싹쓸이하려고 덤비고 있거든요. 미국한테. 미국이 이걸 살려두겠습니까? 안 살려두죠.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한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조선업들과 협력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것 같아요. 특히 MRO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로비하고 있거든요. 신중 시비가 있는 한국이랑 하지 말고 우리랑 하자고. 그래서 흐름은 이런 쪽으로 갈 건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이 루트를 보면은 무조건 전 세계 항만을 다 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한 절반 정도가 남중국해로 들어가고요. 동중국해가 나머지 절반입니다. 근데 동중국해 항로를 보면은 이 대한민국 이어지죠. 보시면은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지만은 한국을 지나갑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중국이 1차적인 목표는 전 세계 바다 지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근데 이어져야 되는데 이 동중국해로 나가는 루트 쪽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해에 지금 껄떡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은 몇십 년 전부터 진행된 겁니다. 우리나라 일부의 우파학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등소평의 시기를 개혁 개방을 했다 해가지고 그래도 막간 좀 친서방적이고 한국한테 뭔가 영향이 없었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데가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중국의 해양력이 본격적으로 팽창을 하길 원했고
바로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등소평등입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소련과 냉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정신없기 때문에 이때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등소평이고요. 해양력의 기반이 그때 마련된 겁니다. 그때부터 착실히 진행돼서 2010년에 중국이 까불기 시작하는데 중국의 GDP가 2등으로 올라온 때가 20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 2012년에 집권하고요. 중국이 원래 세계 지배 야욕이 있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꼬꾸라지는 것 같으니까 치고 나왔고 2010년에 처음으로 한미 해상훈련에 대해서 중국이 딴지를 겁니다. 해상훈련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우리나라 잠정 조치수역구역에 인공구조물 설치를 그때부터 시도하거든요. 문재인 때부터 핫바지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가 이제는 인공구조물을 짓고 항공모함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한반도의 엄청난 급변 사태에 바로 직전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뭘 원해요? 한국에 있는 조선업 미국으로 와라. 절대로 중국한테 내주지 않겠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한말에 일어났었던 청일전쟁, 한국전쟁에 있었던 압력에 준하는 그 압력이 한반도를 향해서 막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타이밍에 셰셰가 있다? 이건 우연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4위 중국의 제재 바로 때려버리죠. 이런 업체에 이득을 주는 리짜이밍을 과연 트럼프가 살려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목해봐야 될 만한 거는 중국이 2달 전에 최초로 제2도련선을 돌파했죠. 중국의 항공모함이. 1도련선, 2도련선은 미국이 원래는 에치스 라인 긋듯이 존 포스터 덜레스가 1950년에 중국을 가두기 위해서 선을 그어둔 게 원래 도련선이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도련선을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은 근해 적극 방위 전략선으로 바꿨습니다. 돌파선으로 이식을 한다고. 근데 1도련선을 장악하려면 어디를 장악해야 돼요?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항공모함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드론까지 날아다닐 거예요. 여기 앞으로 중국 드론. 이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1도련선, 2도련선, 마지막에 3도련선을 뚫어야 돼요.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이랑 전쟁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3도련선까지 나가야 미국이랑 태평양에서 한판 붙을 수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1도련선만큼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전 합참의장 출신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 분석을. 중국은 전 세계 바닥을 장악하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3도련선, 그 전에 2도련선, 그 전에 1도련선, 그리고 무조건 서해를 장악해야 된다.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항공모함이 나타난다고 분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여러분들 감지가 되나요? 안 되죠. 그게 뭐냐면 구한말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한말도 도덕적으로 완전히 쓰레기 집단이 된 인간들이 당시에는 지식을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야 나라 위기 아니야. 일본 애들 저 외놈이야. 힘 약해. 우리는 중국한테 쎄쎄하면 돼. 지켜줄 거야. 그러고 백성들은 끓는 물에 죽어갔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위기를 모르는 집단 한편에 있고 한편에는 이런 위기를 의도적으로 눈 감는 겁니다. 왜? 이재명 때문에.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라인이라는 게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지경학적으로는 중국의 무역 루트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 선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바다에 집착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봅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대부분이 여기 동쪽에 몰려 삽니다. 무려 94%가 여기 몰려 삽니다. 자 라인으로 그어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라인을 긋는 아주 유명한 중국의 가상선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94%가 몰려 살고요. 여기에 인구 6%밖에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토의 56%가 해발 1000m 이상이고요. 못 쓰는 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산지, 고원, 구릉이 국토의 69%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사용 가능한 면적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다 몰려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전 짓고 다 하는 거예요. 바다가 왜 중요한지는 분명해지죠. 그죠? 자기들이 노출돼 있다 보는 거예요. 여기를 방어벽으로 지켜라. 그리고 자기들이 나가기 위해서 문을 위해서라도 여기 바다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압력이 앞으로 더욱더 폭발해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80년대부터 경제 개혁 개방만 한 게 아니고 수면 아래에서는 해군력을 증강시킬 것을 명령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는 선박 건조 능력에 있어서 미국을 뛰어넘어서 230대 1 비율로 지금 중국이 훨씬 많이 만들게 되었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흘러갈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경학적으로 보십시오. 페루를 가져가야 됩니다. 남미의 히토리오와 기타 에너지들과 광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경학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저가 상품들 다 덤핑할 수 있는 곳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못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봅시다. 필리핀과 베트남과 대만, 중국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개입하게 돼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장악해야 되죠. 왜? 미국이 한국에서 베이징을 타격할 수도 있고 공군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은 앞으로 이재명을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인도와 이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을 두르고 있는 그 다음에 층이 뭡니까? 한반도에. 여기를 이용해서 트럼프의 목적은 뭐냐면은 전쟁 없이 중국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전쟁 없이 깔아뭉개려면은 대한민국이 무조건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트럼프를 만나서 저는 대만 지키는데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국방비 올리는데 함께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조선업이 지금 안보적으로 털리고 있는데 나는 관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트럼프 입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전례 없는 거대한 압력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고요. 리짜이밍은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중국 편을 들었다가 미국 편을 들었다가 박살이 날 겁니다.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고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실용정책이라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딱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재명은 친밀한 단어를 안 씁니다. 친중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그게 진짜 친중이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다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 실용정책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고종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중국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이모군란 제압해주세요. 힘이 없어요. 갑신정변 제압해주세요. 힘이 없어요. 중국이 점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위기를 느낀 일본이 치고 올라옵니다. 전쟁터가 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깨지니까 이게 아닌갑시요. 그 다음 실용은 어디지?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로 갔다가 대판 깨집니다. 아간파천이었다가. 영국이 화들짝 놀립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고종은 없애라.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사주를 줘가지고 조선 합병을 사실상 묵인하게 됩니다. 실용 하다가 만국으로 갔습니다. 고종은. 이재명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고종 때에는 그러한 만국의 외교를 하는 고종을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국민이 형성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재명의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미국을 이용해서 미국과 협력을 해서 무도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